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에는 프랑스의 국방 분야에서의 입지가 예상하지 못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 강국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한국은 강력한 경쟁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 국방 산업의 제품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국제 군사 산업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2017년, 2022년 세계 무기 수출국 3위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만의 방위 산업 체계를 구축하자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최근 군사 강국이란 수식어가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된 프랑스의 처참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노르웨이,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 수출의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한국을 집중 견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프랑스 무기들의 진짜 수준이 드러난 것은 역시나 우크라이나 전쟁터였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AMX-10RC 경전차를 지원했습니다. AMX-10RC 경전차는 1970년대에 개발된 이후 기동성 하나는 뛰어나 정찰 임무와 화력 지원용 등에 사용되는 전차였습니다. 하지만 AFP 통신은 최근 지난 4월부터 전장에 투입된 이 전차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반응은 싸늘 그 자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차가 포탄도 아니고 포탄에서 날아온 파편도 방어하지 못할 정도로 방어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한 사령관은 장갑 두께가 얇아 최전선에서 공격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전차다. 152포탄이 근처에서 폭발해 포탄 파편이 AMX-10RC 경전차를 그대로 관통했다. 승무원 4명 전원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이 기종을 전투에 내보내는 것은 승무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프랑스가 준 경전차가 어찌나 얇은지 전쟁터에서 무용지물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이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을 때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이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해방을 도울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미 교전 과정에서 AMX-10RC 경전차를 3대 잃었고 이 경전차를 타본 군인들은 무용지물이라며 무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지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자 프랑스 국방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MX-10RC 경전차는 보병의 가벼운 사격을 막아낼 수 있다. 딱 이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 있는 나라에 이런 무용지물을 주다니 지극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반면 한국의 장갑차 레드백은 주문이 밀려드는 모습입니다. 폴란드가 레드백 기반의 장갑차를 개발하기 위해 무려 700대의 K9 차체를 주문한 데 이어 레드백은 현재 호주 육군의 신형 궤도형 장갑차 도입을 위한 랜드 403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호주 수출도 가시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도까지도 레드백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육군 미래형 보병 전투 차량 FICV과 경전차 조달 프로그램에 인도 방산업체 라센 엔투브로와 함께 참여할 계획입니다. 한화는 인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레드백과 K-21IFV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레드백의 무장에는 30기관총, 7.62 동축포, 대전차 유도 미사일 ATGM, 원격 제어 무기 스테이션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화는 수륙 양용 장갑차 K-21-105도 인도 육군 조달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인도군은 고고도 지역에서 라이벌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경전차의 필요성을 느껴 한국에 손을 내밀었는데요. 고고도 지역에서는 빠른 배치와 이동이 가능한 경전차가 필수적인데 K9 자주포를 도입해서 써보니 한국산 무기가 믿을만했던지 이제 인도마저도 한국의 K-21-105 경전차의 공동 생산을 바라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드백이 루마니아에서 극비 테스트에 돌입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루마니아군이 추진하는 약 4조 3천억 원 상당의 보병 전투장 갑차 IFV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에서 극비 테스트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에프아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31년까지 1단계로 약 3조 5,400억 원, 이어 6,400억 원 상당의 보병 전투장 갑차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과 오스트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아스코드 ASCOD가 유력한 후보군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력 후보군에 들지도 못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한화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루마니아 국영 방위회사인 로맘과
탄약, 군사장비 등을 생산하기 위한 MOU들 체결하는 등 군사 시스템, 탄약, 폭탄 등을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추진하면서 레드백 수출을 위해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루마니아의 레드백 수출이 확정된다면 하나와 로맘은 유럽 시장 진출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굴욕을 당하고 인도에서도 설 자리를 잃은 프랑스 방산 무기들은 보병장갑차 수주전에서도 굴욕을 당하더니 이번에는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도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사업 역시 한국의 K9 자주포로 기울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자 누구보다 당황한 건 프랑스였습니다. 급기야 프랑스는 루마니아 국방부에 자기들도 입찰에 참여시켜달라 애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까지 K9 자주포를 구매하게 되면 프랑스의 차륜형 자주포인 카이사르가 나토에서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카이사르는 벨기에, 체코, 사우디,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된 프랑스의 자랑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프랑스 카이사르 80여 문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올 가을 입찰 마감까지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을 따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루마니아는 궤도형 자주포 도입을 명백히 하고 있어 차륜형 자주포 카이사르를 밀고 있는 프랑스의 루마니아 공략은 애초에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자주포는 차륜형이 지고 궤도형이 뜨는 게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는 공식적으로 155구경 자주포 시스템을 구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155 자주포 시스템 3대 즉 곡사포 53문 탄약 군수 지원이 포함되는 조건입니다. 한화는 K9 썬더 자주포로 이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독일 KMW와 라인메탈은 PGH-2000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다시 한국과 독일이 맞붙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프랑스는 궤도형으로 제한하지 말라며 입찰 대상을 풀어달라고 루마니아에 요구하는 한편 프랑스는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들 도입하려는 데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은 아예 K9보다는 프랑스의 카이사르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도하면서 루마니아 1조 5천억 원의 K9 자주포들 구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이보다는 프랑스의 카이사르들 구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K9는 카이사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 K9가 프랑스의 카이사르의 화력을 비교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영상을 보면 카이사르가 어렵게 한 발 쏘는 동안 K9 자주포는 3발을 쏘고 이미 다음 태세를 위해 사라졌습니다. 이를 본 한 해외 네티즌은 21세기 자주포 2종의 준비 태세를 비교한 매우 흥미로운 영상이다 라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의 한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됐는데요. 인도 파키스탄 분쟁 시 인도는 K9 10기 파키스탄 40기 이상 프랑스 카이사르 차륜형 자주포 인도 무패 파키스탄 36패 인도는 그 후 100대 이상의 K9를 주문했습니다. 물론 이 댓글은 사실이 아니라 농담이었지만 K9과 카이사르의 화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한 댓글로서 K9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K2 전차는 나토의 무기들과 호환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성비도 좋고 신속 배달까지 해주니 이렇게 찾는 나라가 많아진 것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방위 산업에 의해 나토가 재무장되는 것은 러시아에는 끔찍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방위 산업의 굴욕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프랑스로부터 도입하려던 초계함 도입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에서 러시아를 방어하는 일이 다급해지자 해군 현대화 사업 중 하나로 프랑스 나발그룹에서 초계함 4척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준 전투 임무용까지 가능한 초계함 루마니아는 1조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협상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값 상승으로 척당 4천억 원, 그러니까 처음 제시한 가격으로는 공급할 수 없다고 하자 루마니아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초계함 구매가 어려워지자 외신들은 루마니아가 한국에서 초계함을 도입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산 무기들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투함 건조에 전통이 있는 프랑스는 애초 가격보다 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50톤급의 액조제 미사일까지 탑재하려면 6천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초계함 하나 건조하는데 보통 6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러한 느린 건조 속도 때문에 중간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올라가거나 기다리는 쪽에서는 지쳐서 포기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하지만 신속 정확한 한국은 3년이면 건조합니다. 이제 루마니아의 선택지는 한국 아니면 튀르키예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만든 함정들은 저렴하지만 성능 검증이 안 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전투함은 다양한 전투함 체계를 모두 국산화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가 건조하려던 호위함에 비해 배수량이 1,000톤 이상 크고 고작 16발의 수직 발사 체계에 불과한 프랑스 함정에 비해 2배나 많은 수직 발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의 가성비 높은 전투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국 이외에 없습니다. 이처럼 프랑스보다 더 강력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척당 건조 단가가 프랑스보다 70% 정도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전투함은 1년 반이면 취역하고 총 3년이면 그 나라 해군에서 전투 교체가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유럽의 조선소보다 2배 이상 빠른 건조 속도를 갖추고 있어 그 사이 급격한 가격 인상이 일어나는 변수조차 없습니다. 한번 계약한 방산 계약은 번복하지 않는 것은 방산업계의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나발그룹은 계약한 단가를 몇 개월 후에 번복했습니다. 이러니 루마니아로서는 계약을 깰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판은 프랑스가 깬 것이고 1차 책임은 나발그룹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처럼 K9 자주포, 보병장갑차, 그리고 초계함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산에 대한 루마니아의 관심이 고조되고 루마니아가 제2의 폴란드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는 이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또 한 나라가 한국 방산의 발전을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한국이 이번에 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호주가 추진하는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한화의 레드백이 전차 강국 독일을 뛰어넘고 최종 수출 계약에 성공하면서 3조 원대 규모의 수출 대박을 터뜨린 건데요. 이렇듯 이번에 한화가 호주 정부의 군 현대화 사업을 따내면서 한국 방산 산업이 새 지평을 열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에서 3조 원대 수주에 성공하며 이른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최근 궤도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을 호주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은 건데 국내 최초로 민간이 개발을 주도한 장갑차가 처음으로 수출된 거라 의미가 남다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법인과 호주 국방부 간의 미래형 궤도 오병 전투장갑 차량인 레드백 129대 및 부수 품목을 공급하는 3조 1,649억 원 규모의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레드백을 선정했는데 이번에 그 결실을 맺은 겁니다. 랜드 403단계 사업은 호주 육군의 역대 최대 규모의 획득 사업으로 호주군이 1960년대 도입한 미국제 M113 장갑차를 교체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당초 2014년 호주가 랜드 403단계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M113을 1대1로 대체하기 위해 450대의 보병 전투 차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그 숫자가 129대로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수주 규모가 여전히 상당했기에 전차 강국인 독일 라인메탈과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영국 BAE 시스템스 등까지 합세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렇듯 레드백은 유럽 장비들과의 쟁쟁한 승부 끝에 호주의 차기 장갑차로 낙점받았습니다. 이로써 한국산 장갑차도 드디어 해외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세계적인 기술력은 인정받은 겁니다. 특히나 이번 성과는 사업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쟁쟁한 방위산업 선진국들을 제치고 얻어낸 거라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난리가 났는데요. 더구나 레드백은 민간 기업이 그간 국내에 없었던 무기 제품을 수출 목적으로 자체 연구 개발해 선진 시장에 수출한 첫 사례라 국내에서도 역대급 성과라는 이야기가 퍼져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미국과 최고 수준의 군사동맹을 맺은 호주에 국내에서 전력화되지 않은 무기를 공급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과거 레드백을 만들겠다는 한화의 도전은 너무 무모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체계 개발도 아닌 심지어 장갑차 도면조차 없던 상황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의지 단 하나만으로 맨땅에 헤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부터 한화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레드백 장갑차 사업에 뛰어들었고 최종 후보 결정을 한 달 앞두고 레드백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결국엔 누구도 쉽게 이루지 못할 성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후 한화는 레드백 테스트 과정에서 호주 정부와의 약속을 빠짐없이 지키면서 다른 선진국들이 하지 못한 두터운 신뢰를 호주와 쌓는 등 최종 계약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부단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실제로 레드백은 호주군 요구에 맞춰 첨단 전투기에 적용되는 360도 외부를 감시하는 장비 대전차 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체계, 강도는 높이고 무게는 줄인 고무궤도, 대전차 지뢰에도 견디는 특수 방호 기능 등 첨단 기술을 다수 적용했습니다. 또한 레드백은 야지주행과 장애물 극복, 제자리 선회, 포탑 구동, 병력 승하차 등을 현지에서 시연하며 뛰어난 기동 능력을 과시해 언론의 찬사를 받았기도 했었는데요. 레드백은 현재 우리군 주력인 K-21 보병 전투장갑차에 비해 가격은 3배가량 비싸지만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화에 따르면 레드백은 30기관포 외에 대전차 미사일 12.7 및 7.62 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장갑과 적 대전차 미사일, 로켓을 직접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춰 방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이언 피스트는 단연 최고의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과거 탱크나 장갑차는 미사일과 같은 적의 대전차 화기를 만나면 피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전에서는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하고 연막탄을 자동으로 발사하거나 전자장비로 미사일의 센서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엔 대응탄을 발사해 대전차 무기를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기술로 발전했는데 레드백엔 이런 기술이 채택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을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로 포착한 뒤 이를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가 있는 것으로 이지스 구축함이 SM-3 미사일로 적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열상장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장비인 열상 위장막과 궤도의 철이 아닌 복합 소재 고무궤도 CRT를 적용했는데 이 때문에 주행 소음이 적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철제 궤도보다 50% 이상 가볍기 때문에 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갑차 내부 승무원은 밖을 볼 수 없지만 레드백은 아이언 비전을 탑재하면서 지휘관이 장갑차 내부에서 특수 헬멧으로 밖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화에 따르면 장갑차 밖의 영상을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에 뿌려주기 때문에 고개만 휙휙 돌리면 마치 투명 장갑차 너머 외부를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방산 업계 관계자는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는 재원상 성능에서 막상막하였다면서도 호주 시험평가에서는 레드백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아이언 비전 장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레드백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강점은 수출을 위해 개발된 무기라는 점입니다. 수출용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글로벌 고객의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장비와 부품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기술이 필수적인데 이를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호주 현지 법인 관계자는 테스트 과정에서 호주군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켰다며 호주군에게 한화는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이 생겼고 이러한 신뢰가 최종 계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사실 장갑차가 한국 방산에서 핵심 무기 체계로 떠오르게 된 이유기도 한데 특히나 지상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험을 지닌 독일 라인메탈을 꺾었다는 건 앞으로의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드백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화의 호주 맞춤형 현지화 전략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레드백이란 이름부터 호주에 서식하는 붉은 등 독거미에서 따올 정도로 한화의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화 관계자는 2019년 3월 제안서 제출 전 평가위원들의 머리에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호주에 서식하는 독거미의 명칭을 붙였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화는 뱀을 먹이로 삼을 정도로 강한 독을 갖고 있고 거미줄이라는 네트워크에서 사납게 움직이며 적을 제압하는 레드백의 특성이 한화의 장갑차와 닮았다는 점을 강조해 호주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입찰을 진행하며 호주 현지 업체의 원자재와 부품을 구매한 것도 좋은 반응을 톡톡히 얻었습니다. 호주 주요 철강업체 비스엘로이로부터 레드백 생산에 필요한 철강을 공급받았고 엘핀스톤 펜스케와는 각각 차체, 엔진 조립 등에서 협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화 호주법인장이 호주방위산업부 장관과 회동해 같은 국방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등 방산 협력 기조를 공고히 하며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레드백에 대해 태반이 이스라엘 기술이고 고무궤도는 캐나다 기술이다.
과연 국산 제품이 맞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한화의 최첨단 장갑차 레드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데요. 레드백에 많은 해외 기술이 접목된 건 사실이지만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호주 육군이 요구한 여러 가지 가혹하기 그지없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 분야별 최고의 회사들과의 협력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화는 전차 강국 독일이 만들어낸 최첨단 전투장갑차를 뛰어넘어 호주군 차기 장갑차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며 국내 대표 방산기업으로서의 위치가 공고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최근의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기업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밝히며 국제 정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방산업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에 따라 2028년까지 호주군의 레드백 129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게 될 전망으로 생산은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에 건설 중인 현지 공장에서 이뤄집니다. 한화는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의 한화장갑차 첨단센터 HAC를 건설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21년 호주 정부와 1조 원대의 수출 계약을 맺은 K9 자주포도 이곳에서 생산될 예정으로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2 전차 4차 양산과 발맞춰 K21 장갑차가 추가 양산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4일 방사청은 제1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21 보병 전투차량 4차 양산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약 7,8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K21은 200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생산된 보병 전투차량으로 방사청은 기존 장갑차에 비해 작전 속도가 향상되고 화력과 방호력이 강화되는 장갑차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호주형 레드백도 국내용으로 양산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K21 추가 생산하는 이유는 우리의 경우 초대화력전 이후 빠르게 최대한 많은 양으로 기동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뢰만 신경 쓰다가 양이 적으면 포격 등에 조금만 당해도 돌파에 쓸 물량이 부족해지는데 호주 요청사항대로 온갖 비싼 장비를 덕지덕지 붙여서 국군이 쓰기에는 좀 많이 비싸집니다. 실제로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서방 평균 방호력은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한정된 예산에서 양부터 늘려놓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 호주와 달리 대규모로 기동할 수 있는 숫자가 중요하다. 호주형은 애초에 대량으로 갖출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에게 맞는 게 필요하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한화의 장갑차 호주 계약 체결을 계기로 다른 서방 국가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진 한편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간 KF-21의 초도 물량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21일 국방부에서 내년도 국방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국방부 예산은 올해보다 4.2% 증가한 59조 244억 원인데 해당 금액에 KF-21 보람회의 첫 양산 사업으로 이 387억 원이 드디어 책정되었는데요. 그간 한국국방연구원 KIDA에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을 이유로 들며 초도 물량을 우리 군이 요구한 기존 40대에서 20대로 줄이라는 제안을 하면서 사업 자체가 크게 흔들렸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 운영기간 연장, KF-21 가격 상승, 관련 방산업체 줄도산이라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예고되었는데요. 심지어 일부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폴란드, UAE 등 KF-21 블로기의 개발 과정에 참여 의사를 내비치던 나라들까지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며 찬물을 부어버렸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꽃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선 안 된다며 우여곡절 끝에 다시 초도 물량 40대로 결론이 났는데요. 이로 인해 KF-21의 수출 전망에도 다시금 찬란한 태양이 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방부에서는 내년부터 KF-21의 최초 양산에 착수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의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이 될 대드론 통합체계에 10억 원,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1에 15억 원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대드론 통합체계와 레이저 대공 무기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드론 침공을 계기로 시작되었는데요. 국방부에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정무인기에 대한 대응 능력도 대폭 향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KF-21이 주춤하던 사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재빠르게 치고 올라왔는데요. 바로 튀르키예가 자체 개발 중인 전투기 TF-X칸입니다. 방위산업 측면에서 보자면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의 상당히 큰 고객이었는데요. 1997년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K9 자주포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도 튀르키예였고, 일각에서는 연평도 포격전 이전에 2007년에서 2008년 튀르키예가 쿠르드 반군 근거지에 포격을 가한 걸 K9 계열 자주포 최초의 실전 검증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최초의 훈련기인 KT-1 웅비나 K2 흑표 역시 튀르키예로 수출된 대표적인 대한민국 무기 체계입니다. 오죽하면 인도네시아에 앞서 튀르키예가 KF-21 개발 사업의 지분 투자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것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튀르키예의 방산 협력 상황은 상당히 나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튀르키예가 방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저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은 각기 KF-21 보라매와 TF-X칸이라는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개발 일정의 시제기 비행 이후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까지 획득한 대한민국이 월등히 앞서 있는 상태인데요. 튀르키예는 아직 시제 1호기의 초도 비행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F-21이 난데없는 양산 논란으로 주춤하는 사이 튀르키예가 세계 전투기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사실 튀르키예 방산이 대한민국을 라이벌 삼아 성장하고 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얘기입니다. 일례로 T-115나 알타이 전차 등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했음에도 자체 개발한 척 세계 방산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예산으로 진행된 자국의 프로젝트였다며 자국산이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튀르키예의 주장이 국제무대에서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카피품은 국제방산시장 점유율이 제로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그나마 알타이 전차를 카타르가 100대 도입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조차 튀르키예 국방부 방위사업청 외무부 등이 아닌 정치권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튀르키예가 자국의 방산 역량을 뻥튀기 하기 위해 도입이사를 타진한 것만으로도 수출 성공이라고 과장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리지널 K9 자주포나 K2 흑표가 가격이나 성능 등 모든 면에서 압살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KF-21의 뒤를 쫓고 있는 튀르키예 5세대 전투기 TF-X칸을 동원해 세일즈를 벌이고 있는데요. 튀르키예가 자체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직후입니다. 과거 F-35의 공동개발국으로 미국과 스텔스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던 튀르키예는 F-35를 주력 전투기로 칸을 보조 전투기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친러시아 성향을 드러내던 튀르키예는 뜬금없이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 S-400을 도입하려 했고 결국 이게 계기가 되어 F-35 공동개발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후 튀르키예는 본래 보조 전투기로 운영하려던 칸의 설계를 주력 전투기급으로 업그레이드했고 자체 개발에 나섰는데요. 문제는 튀르키예가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만약 칸이 튀르키예의 예상대로 개발된다면 KF-21에 분명한 위협이 될 것인데요. 5세대 전투기인 칸은 구체적 세부 사항들이 기밀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질이나 중량 등은 KF-21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는데 무장 탑재량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게다가 튀르키예는 칸 F-110 엔진을 탑재할 것이며 향후 양산 단계에서는 동급 수준의 자국산 터보팬 엔진으로 개량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KF-21의 F-414 엔진보다 밀 출력 F터버너 출력, 모두 최대 4,000파운드 이상 출력이 강한 엔진입니다. 엔진 출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튀르키예는 칸의 최대 속력이 KF-21의 버금가는 마하 1.8 수준일 것이라 밝히고 있는데요. 단 이 4.5세대인 KF-21보다 반세대 더 뛰어난 5세대로 개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칸은 AESA 레이더뿐 아니라 유무인 복합 운용 기능 및 스텔스 형상과 같은 5세대 전투기의 주요 특성들을 갖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든 게 튀르키예 칸이 정상적으로 개발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튀르키예는 2024년 초도 비행을 꿈꾸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제 고작 1년 남았는데 상세한 공개 정보는커녕
측면이나 배면 사진조차 매우 한정적인데요. 칸 전투기는 기본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는 AESA 레이더, IRST EOTGP 통합 전자전 장비 중 어떤 것도 자체 개발하지 못했는데요. KF-21 전투기가 시제기 공개 한참 전부터 관련 기술을 모두 완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극명한 차이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가 다시 초도 물량 40대로 확정받고 날개를 달았으며 튀르키예의 말도 안 되는 뻥 전투기와는 비교조차 안 되도록 지난 1월 12일 글로벌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 뉴스 네이벌 누주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중국에 대한 반접근 지역 거부 엔티 액세스 에리어 디나이얼 AEAD 전략 구현을 위해 대함 탄도미사일 ASBM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은 2020년 후반부터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등장한 한국형 ASBM은 지난해 12월 중국 해군 활동에 대한 견제 방안에 이미 개발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을 결합한 한국형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 구상을 ADD는 제시했습니다. 합성 개구레이더 SAR들 장착한 저궤도 정찰위성과 통신위성을 여러 개 띄워서 한반도 상공에서 적군함 동태를 감시하며 위기 발발 시 포착한 적군함을 탄도미사일로 타격한다는 원리입니다. 탄도미사일은 말 그대로 탄도 즉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미사일로 일단 하늘로 높이 솟구쳤다 떨어지는 비행체입니다. 이런 비행 방식은 최소 에너지로 최대한 멀리 날아가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탄도미사일 개발에서 최우선의 선결 과제는 정확도 제고입니다. 탄도 비행 발사체는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에너지로 발사해도 탄착 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군사학에서 풍향, 풍속, 기온, 기압 같은 요인은 발사부터 명중까지 발사체 비행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포탄이나 로켓, 탄도미사일 등 탄도 발사체는 외부 탄도학적 요소를 모두 계산해 사격 재원을 산출하지만 실제 발사체 비행 과정에서 자연 환경을 완벽하게 측정해 사격 재원에 실시간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탄도 비행을 하는 발사체 개발에는 원형 공산 오차, 서큐얼러 에러 프라버빌러티 CEP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원형 공산 오차는 표적에 쏜 발사체의 50%가 명중한 원의 반경을 의미합니다. 가령 10발을 발사했을 때 표적과 가장 가까이 맞은 5발이 이루는 반경이 CEP입니다. CEP가 100임 나면 탄도미사일을 10발 쐈을 때 표적점에서 반경 100임 안에 5발이 명중했다는 뜻입니다. CEP는 대체로 비행거리 시간에 비례해 증가하는데 그만큼 사전에 계산하기 어려운 외부 탄도학적 요소가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냉전 시기에 개발된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CEP는 KM 단위에 달할 정도로 크게 벗어났습니다. 소련이 개발한 스커드 미사일 초기형의 경우 CEP가 3km 이상으로 청와대를 겨냥해 발사하면 동대문 근처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탄도미사일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민간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탄도미사일의 기본 원리를 찬찬히 살펴보면 ASBM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CEP는 고정된 타깃을 향해 탄도 비행체를 발사할 때 생기는 오차인 반면 ASBM은 움직이는 표적을 맞춰야 합니다. 2000년대 중반 중국이 세계 최초로 사거리 2000만 2500km에 달하는 항공모함 킬러라고 주장하는 ASBM DF-21D를 내놓았다고. 하지만 정밀성에 대해 효과 있는 이론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실전에서 중국이 DF-21D로 미 항공모함을 맞히기는 힘들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DF-21D가 중국의 자랑처럼 항공모함 킬러가 되려면 실전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전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우선 발사 진지부터 목표물까지 전 구간의 관측 장비 수천 개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항공모함 조타수가 어느 방향으로 함수를 돌려 몇 노트 속도로 이동할지 알아내야 하는데 그렇다면 미 항모의 작전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사 위성도 항모의 위치를 계속 추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ASBM 역시 중국 DF-21D처럼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지 않나? 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한국형 ASBM이 노리는 타깃은 수천 km 밖에서 움직이는 표적이 아닌 1000km 범위 내에 있는 고정 또는 이동 표적입니다.
미국이 개발하는 새로운 개념의 ASBM 방식과 같습니다. 미국은 차세대 전술 탄도미사일 PRSM, 프리시전 스트라이크 미설에 ASBM 임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기본형은 사거리 500km, 개량형은 700km 이상인데 미국이 생각하는 ASBM 개념은 중국과는 다릅니다. 이제까지 알려진 ASBM은 표적을 정확히 맞춰 일격 필사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 ASBM 콘셉트는 적함에 중요한 부위 몇 개만 타격하면 된다는 개념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에는 탄두 하나하나가 폭발력을 가진 자탄 SUBMUNITTION 대신 고강도 금속 막대로 구성되어 있는 얼터네이트 홀터넌로 불리는 탄두가 탑재됩니다. 해당 탄두는 높은 고도에서 폭발해 초고속으로 낙하하는 금속 막대들을 표적에 내리꽂는 방식입니다. 강력한 운동에너지로 전차나 장갑차 상부장갑도 관통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신의 지팡이 로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사의 개념입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 상대 군함의 핵심 센서를 겨냥하는 것입니다. 항모나 전투함, 이지스함 외부에 설치된 레이더와 통신기기는 그야말로 눈, 귀와 같은 굉장히 복잡한 핵심 장비입니다. 대단히 정밀하게 제작된 만큼 작은 충격에도 쉽게 망가지는데 엄청난 에너지로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금속 막대 몇 개만 명중에 충격을 주면 해당 군함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됩니다. 묵직한 탄두 중량을 갖추면서 ASBM으로서 기가 막힌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한국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에 적용하고자 미국이 기술 개발에 한국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 뉴스는 한국형 AEAD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발되는 ASBM은 현무 2B 탄도 미사일로 예측하고 사거리는 500km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군 소식통 역시 우리 미사일이 500km 이내에 무엇이든 타격할 수 있다면 중국은 서해에서 움직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산하 사이트인 미사일스렛에 따르면 현무 2B 미사일 탄두 중량을 500kg로 줄이면 사거리가 800km로 늘어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해함대와 동해함대 모두가 한국의 완전한 사정거리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주목하는 것은 미국 PRSM의 탄두 중량은 90kg에 불과하지만 사거리 500km급 현무 IV는 1톤이고 사거리 800km급 현무 IV1은 2.5톤에 달합니다. 현무 IV는 발사 지점으로부터 최대 1000km까지 상승한 뒤 종말 단계에서 마하 10 이상 속도로 표적을 타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에 미군 PRSM 차세대 전술 탄도미사일 같은 임무를 부여하면 그야말로 어떤 미사일보다 파괴력 있는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받으며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에 경탄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으로 ASBM 통합 데이터 링크, 실시간 지상 지휘와 통제, 비용, 효율적인 감시와 통신 위성을 확보하고 서해안에 현무 IV를 대함 견제용으로 배치하면 한국은 유사시 중국 해군 북해함대, 동해함대 주력 전력을 5분 만에 무력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효율있게 구축될 것이라고 네이버 뉴스는 전망했습니다.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중국의 미사일은 이전의 위협과 달리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평가가 새롭게 정립되면서 달라진 방공망에 중국군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이 보유한 미사일 무기체계의 최대 요격 고도는 400km 안팎이기 때문에 현무 IV가 이보다 높은 고도에서 자탄을 떨어뜨리면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외기권에서 마하 4호가 아닌 마하 10 속도로 떨어지는 소형 금속 막대는 사실상 막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사일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한국군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국 북해함대의 핵심 근거지인 칭다오와 다레는 충남 태안반도에서 각각 530km, 470km 떨어져 있고 여차하면 중국 해군력 70%가 집중된 북해함대와 동해함대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군 전략 관계자들의 평가입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와 개발하는 ASBM에 중국군이 크게 신경을 쓰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미국조차 모를 정도로 현무 IV들 발표를 했고 북한은 얼마 전 현무 IV가 10톤의 자탄을 넣을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처럼 중국 역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태평양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 그 승부는 해군력으로 판가름 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대중국 해양차단 계획 네메시스 NMESIS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에 크게 기대하는 것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함께 이미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보유 중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형 아이언돔이나 ASBM의 개발이 완료되면 언제든지 중국의 북해함대와 동해함대를 꽉 잡아놓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미중 패권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한국군이라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